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ICT를 기반으로 한 각종 물류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물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피플엠에서는 우리나라 물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님과 함께 물류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물류 관리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최근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물류와 물류인을 다룬 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이 쓴 역사 속의 물류, 물류인. 이 책에는 역사 속 물류의 발자취와 물류인, 그리고 기반 시설까지 담아 물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을 만나 국내 물류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알아본다. 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은 물류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저희는 지난 11년 동안 70여 건의 물류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글로벌 물류의 발전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류는 우리 경제의 손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이윤율은 3%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또한 물류 비용으로 제조액 대비 약 14%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에서 20%만 절감을 한다면은 자기 매출액을 2배 올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처럼 물류는 경쟁력 향상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우리가 수출 입국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살 길이 바로 물류의 개선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물류 진출 등으로 이 물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물류 기업들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물류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물류 기업들은 이러한 고객들의 급변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겠고,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물류 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 준다거나 국제시장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국내 물산 산업의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물류 산업의 수준을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가 우리 국제 물류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10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부산항의 그 생산성은 세계 6위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물류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지금 물류 시장이 동북아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 시장에서의 우리 위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중국이 최근 들어서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지는 못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최근 이 역사 속의 물류, 이 물류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계기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평생 물류 연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물류 선진국 대열에 와 있지만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위치에 올라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뒤져보니까 과연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찬란한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물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인들이 정말 놀랄 만큼 엄청난 그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황금 시기가 때로는 침잠해 있기도 했지만 언젠가 또 필요하면 빛을 발하는 것이 그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현실의 그 역사는 현실의 물류 현주소는 과거에 그 빛났던 그런 황금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물류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이 기억에 남는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리고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일은 저희는 물류 정책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물류 정책의 총 본산인 정부 부처가 한때 통폐합되어 가지고 그 기능이 좀 축소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었죠. 그런데 그때도 꾸준히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면서 또 때가 지나니까 다시 또 정부 부처가 개편되어 가지고 물류정책부서가 또 독립해서 생기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정부 기구의 변화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 내용 가운데 역사 속 주목할 만한 물류인으로 이 장보고, 박지원, 김종호 등을 손꼽으셨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10분을 물류 선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그중에 제일 뛰어난 역할을 하신 분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여건이 중농주의만 주장을 했고 또 주자학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청나라의 문물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하자 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박지원 선생은 특히 유통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는 첩경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레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조선사회는 전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바다에 나가는 것마저도 금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찬란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박지원 선생이야말로 우리 물류 역사의 제일 시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 내용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류는 단순히 화물의 운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관, 저장, 하역, 그다음에 새로운 또 분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해야 물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다산 선생님이 만드신 거중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다산 선생님은 굉장히 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일꾼들이 너무 힘들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저 고통을 덜어줘야겠다 해서 거중기라는 오늘날 말하는 하역기죠. 하역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적게 그 시간과 비용의 효용성을 그대로 발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그리고 이런 실천, 이것이 바로 정다산 선생님이 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류에서 추구하는 효용성을 그대로 추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조 대왕이 화성 나들이를 할 때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마포 나루에 있던 조운을 하는 배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정조가 무사히 행차를 하게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류의 기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리, 교량, 혹은 이 도로, 이러한 것 등이 우리 물리의 기반 시설이 되는 것인데, 그 최초를 정다산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현대사회의 물류 시스템에 활용할 만한 시스템도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 물류가 정보의 전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ICT처럼. 과거에 우리는 봉수제도와 역참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참제도는 이게 전국에 상당히 많은 거점을 확보를 해서 말로 그 통신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고, 또 말로 보내지 못할 때는 횃불로 그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봉수제도죠. 아마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봉수제도나 역참제도에서 우리가 그 뜻을 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의 인생 철학과 또 향후 계획이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뭐 제 인생 철학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이 과거 50년 동안 경제 발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성공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워온 학습 과정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후진국에도 많이 좀 전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후진국들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지 않고 건너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후학들에게도 내가 배운 그 경험을 좀 널리 전파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류 전문가로서 이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물류는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 해상, 항공 등을 통합해서 한 물류 업계에서 처리를 할 때 가장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류 산업이 좀 더 통합을 하고 또 그 기능을 확대해 간다면 굉장히 그 많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군소 기업들이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업체로서는 효용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통합을 하고, 또 이런 제조업체에서도 자가 물류를 하지 않고 제3자 물류를 해야 더 효용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합의 예술, 통합의 묘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물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님의 바람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 물류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들 협력을 통해 경제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